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정리해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높여보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복귀해보면요. 특별한 재료 소멸이나 이슈 없이 부족했던 수급에 의한 움직임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섹터와 이슈를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전자 5일 실적 발표, 시장 끌어올릴까?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이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 시장이 우려하는 건 아무래도 이 마이크론이 2일 전에 호실적이 나왔지만 주가가 그에 맞게 반등을 하지 않았기에 이 삼성전자도 그렇게 좀 부진하게 가면 어떤가 싶은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대표님은 삼성전자 실적 전망과 함께 시장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전망한 치가 조금 낮아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73조 6,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8조 2천억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원래 좀 되게 좋게 평가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9조 원 가까이도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있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뭐 계속 팔로우업을 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예상치보다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삼성전자 잠정 예비 실적 다른 점은 그냥 딱 실적만 발표를 하죠. 세부 항목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예상치를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이상으로 실적이 좋게 나와야지 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단순하게 예상치 정도만 나온다라면 주가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이닉스는 좀 있다가, 그러니까 한 2, 3주 있다가 실적 발표를 할 텐데, 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 그 반도체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거라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격차가 생각보다 적다라면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고, 반대로 격차가 좀 크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빠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냥 못 오르고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또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삼성전자 잠정 예비 실적 발표도 중요하지만 하이닉스의 본 실적 발표했을 때 삼성전자하고 이 비교를 해가지고의 어떤 반응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뭐 조정됐다라기보다는 네. 제가 이제 계속 보는 거, 계속 이제 전망치 나오는 거 대비해서는 조금 낮은 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낮아지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물론 이제 어떻게 보냐에 다른 건데, 물론 한 8조 한 2천억 초반 예상해놓고 한 8조 후반, 지난번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나온다라면 상당히 더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조금씩 그러니까 막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낮아진다는 것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좋은 뉴스는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일에 나타나는 잠정 실적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부터 꿈틀하고 움직였던 섹터가 바로 CXL이었습니다. 오늘 네. 드디어 그 존재감을 좀 당당하게 오랜만에 드러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HBM에서는 좀 늦었지만 네. 이 CXL에서는 좀 승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세는 이 CXL 좀 연속성 갖고 움직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이제 CXL이 이제 업계 최초로 삼성전자가 그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가가 반응을 좀 했습니다. CXL은 이제 중앙 처리 장치하고 시스템 온칩, 그래픽 처리 장치, 이러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간에 신호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좀 연산이라든지 데이터 처리를 좀 대량으로 할 수 있게끔 고안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데이터 통로 대역폭을 좀 확대해주고 또 빠르게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도 이 CXL 컨소시엄 이사의 멤버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총 15개, IBM, 뭐 AMD 뭐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연합이 되어 있는데, 뭐 최근에 보면은 엠브링크에서 좀 CXL 방식이 좀 일부 적용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뭐 뉴스마다 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적용했던 방식에서 바꿀 일이 없다. 실효성이 없다라고 분석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르게 분석하는 쪽은
지금 이제 호퍼 칩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요. 연말 정도 되면 이제 블랙엘 칩 H200이라고 표현하죠. 블랙엘 칩이 이제 시판에 들어간다고 하고 내년부터는 루빈 칩이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면 이제 루빈이 이제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네. 이 세 개 방식이 좀 다릅니다. 호퍼 칩은 어떻게 하면은 램의 성능을 최적화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램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 가지고 데이터 처리를 빠르게 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면 블랙엘 칩은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기계들끼리 반도체 이 서버 간의 상호작용을 얼마나 잘 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이제 루비는 이제 최종 단계.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제일 큰 문제가 전력 소비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력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 그게 지향점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블랙엘 쪽에서는 블랙엘이나 호퍼로 넘어가게 된다면 지금 엔비디아 링크처럼 D램을 램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보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CPU가 됐든 SSD가 됐든 이런 부분들 성능을 최대로 끄집어 올리는 게 중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CXL 이 구동 방식이 좀 적용될 가능성이 좀 개인적으로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은 사실은 좀 준비 단계인 것이고 실제 지금 뭐 그 작년 매출인가요? 작년 매출이 전체 23억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내년 내후년 정도나 돼야지 실질적으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유리기판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HBM처럼 크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HBM 작년 초에 이제 이슈가 됐을 때 사실은 전체 매출이 얼마 안 되지 않냐 하면서 약간 무시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약간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꼭 뭐 엔비디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SSD라든지 이런 부분들 성능을 최적화시키는 데는 CXL 기술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곧 제품이 적용될 수 있는 기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조금은 이제 시간차가 좀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관련된 네. 주가들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오늘 주가 흐름만 본다라면 좀 이슈에 좀 반응했다가 좀 차익선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기사가 사실은 지난달 25일에 나왔던 기사였는데 오늘 네. 시장이 반등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CXL이 도대체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 궁금하긴 했는데 그래도요.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교를 했을 때 삼성전자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도 이 모멘텀으로 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게 보세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블랙엘이 됐든 네. 뭐 호퍼칩이 됐든 이쪽으로 해가지고 전면적인 루빈 칩이잖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제 도입이 된다라면 어떻게 보면 기존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가 2014년에 적용한 것을 거의 10년 만에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장 장악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는 것이고 네. 또 약간 보완제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이것만 보고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았다라고 말하기에는 계속해서 좀 좋지 못한 뉴스들이 나오죠. 뭐 지난번 같은 경우는 파운더리 쪽으로 해서 뭐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웨이퍼를 대량 뭐 폐기했다 안 했다 뭐 이런 논란도 있고 그리고 이제 HBM 지금 제일 급한 건 HBM인데 네. HBM도 지금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통과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통과를 못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일단 지금 급한 거는 현재 잘해야 되는 거를 일단 잘하고 그리고 나서 미래의 것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급한 거는 뭐 CXL이 아니라 HBM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HBM3 12단 제품이죠. 아직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하지 네. 못했습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업계 최초 12단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삼성전자 이 HBM 사업이 궤도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걸 제가 지금 전망은 사실 좀 힘들다 생각을 좀 하고 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9월 전에는 네.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들 보면 외국인들이 좀 삼성전자를 꽤 많이 매수를 한 것이 결국에는 오늘도 순매수 1위였어요. 네, 엔비디아 이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 아닌가. 네.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지금 제품의 공급을 어쨌든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제품의 공급이 수요가 많을 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네. 공급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HBM 칩이 부족해가지고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뭐 하이닉스에서 지금은 전량 공급받고 있지만 아마 가을이나 연말 정도 되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도 본격적으로 받을 거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도 좀 받아야지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뭐 9월 전에는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건 또 이제 뚜껑 열어봐야지 아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잠정 실적 말고 본 실적 발표할 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인터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좀 확신을 주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본 실적이 나왔을 때 워닝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가을이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HBM 경쟁자 이제 SK 하이닉스죠. 지난 주말에 SK그룹의 경영 전략회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5년간에 103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작년 하이닉스 시설 투자 금액이 6조 원 가량인데 103조 원은 정말 이 HBM에서 승기를 잡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HBM 비중은 얼마나 증가를 하게 될까요? 지금 시장에 전망하는 게 이중 103조 중에서 80%를 다 HBM이든 AI 관련된 반도체 쪽으로 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거는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니까 이때 공급을 제대로 해서 매출을 극대화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청주 공장하고 미국 패키지 공장 쪽 그리고 용인 클러스터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 전에 나온 뉴스가 이제 올 연말 내년 초에 공장을 완공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주 쪽은. 그래서 빠르게 가동할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초기 투자는 대부분이 설비 증설 쪽으로 집중 투자를 해서 지금 시장 선점하고 있는 걸 더 공고히 하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28년 정도 되면은 HBM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할 걸로 전망하고 있고, 사실은 뭐 나오는 데이터가 다르긴 하지만 내년만 가더라도 일반 레거시 반도체 시장하고 HBM 시장하고 거의 5대5가 되지 않겠느냐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하이닉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HBM4 조기 개발하고 또 ESSD,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사실은 SSD 시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삼성전자 방식보다 하이닉스 방식이 더 조금 최적화되어 있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가 되면서 낸드라든지 SSD 시장이 되게 좀 쇼티지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좀 잡겠다는 전략을 좀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쪽의 기술 개발에 또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 데이터 센터 증설로 SSD 쪽에서도 쇼티지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HBM이나 이 CXL 관련주 중에서 주목해볼 좋을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결국엔 저는 뭐 HBM을 계속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재라든지 뭐 후공정 쪽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고, CXL이나 유리 기판 같은 경우는 좀 이슈에 나올 때, 사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슈가 언제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관련된 종목이 조금 충분히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오고 지지선이 확인됐을 때 이제 언제 이슈 나올지 모르니까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뭐 파크 시스템 같은 기업들, 뭐 글로벌 원자 현미경 관련해서 1위 기업이고, 원자 현미경의 배율은 최고 수천만 배까지 높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접촉 모드하고 유연 힌지 가이드 스캔 시스템 등을 개발을 했는데, 특히 비접촉 모드는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쪽에 대해서 장비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파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당히 좀 그러니까 저항대를 돌파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많이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오르고 좀 오늘 조정 나왔지만 이스페타시스, 결국에는 HBM 시장이 계속 성장한다라면 이스페타시스 계속해서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파크 시스템즈 가격 전략은요? 네, 저는 뭐 일단은 한 21만 원 정도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17만 5천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은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방금 전에 또 파크 시스템스 제시해 주시면서 이수페타시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수페타시스 하면 삼성전자죠.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 마지막 질문하고 두 번째 네. 이슈 넘어갈게요. 삼성전자 대 SK하이닉스는? 저는 여전히 SK하이닉스가 맞다 하이닉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이슈와 탑픽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호재와 악재 모두 있다. 하반기 투자 전략은? 입니다. 네, 하반기 호재, 악재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하반기 최대 호재는 9월달 금리 인하를 하는 거죠. 9월달에 금리 인하를 미국 해줘야지 또 주변 국가들이 좀 마음 편하게 추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눈치 보면서 금리 인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7월 말 FOMC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말은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거지만 네. 거기서 이제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지 아니면 9월도 쉽지 않다라는 분위기인지가 결정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FOMC 쪽에서의 어떤 흐름들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9월 금리 인하가 확인시켜준다. 거의 뭐 이제 이거는 거의 금리 인하 맞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주가는 최소한 뭐 7월 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월 마지막 주가 이제 FOMC이기 때문에 네. 8월 달은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최대 악재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한. 근데 이제 이번 달이 조금은 이번 달 7월 초가 조금은 이제 약간 변수가 일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보면 미 국채 금리가 조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도 PC가 좋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채 금리는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토론에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다 상승하는 것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지만 또 프랑스 정치적인 지형 그리고 이스라엘의 레바논과의 어떤 전면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국채 금리를 좀 상승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국채 금리가 좀 중요한 부분들은 네. 결국엔 이제 엔화, 그러니까 외환 시장을 좀 흔들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엔화가 지난주에 161엔을 돌파를 했고 이번 주에 이제 저는 만약에 일본이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한다라면 이번 주에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수요일에 미국이 반장만 열리고요. 네. 그리고 목요일은 휴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좀 시장을 개입을 해야지 조금은 조금 효과가 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다음 주는 좀 쉽지가 않은 게 다음 주 미국이 이제 수목금에서 국채를 발행합니다. 5년물, 10년물 그리고 20년물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국채를 발행한 상황에서 미국채 매도를 하면서 이거를 회방 놓으면서까지 엔화 시장에 개입하기 쉽지 않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이제 미 국채 금리하고 또 이것이 달러 인덱스하고 엔화의 흐름들이 어떻게 좀 변동성이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실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죠. 네. 이스라엘이 이제 레바논하고 전면전 가능성. 이게 정말로 전면전을 일으킨다면 이란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어요. 뉴스도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유가라든지 레바논은 뭐 산유국이라 말하기 힘들지만 이란이 전면전 참여한다면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꾸준히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만 잘 버텨준다라면 시장은 그래도 저는 불확실성이 좀 일부 해소가 되면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그런 것들이 조금은 실타래가 잘 안 풀린다라면 조금 힘든 구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해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내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코스피 밴드를 조금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실적이죠. 실적이요? 지금 뭐 4월달, 5월달, 6월달 수치를 동향 보시면 네. 계속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6월달에도 무역 흑자 80억 달러인가요?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것들이 결국엔 실적 2분기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7월 말부터 본격적인 우리나라가 어닝 시즌에 진입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증시는 올라갈 것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또 금리 인하라는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아무래도 이머징 마켓 시장에 조금은 자금 숨통을 좀 트일 수 있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일단은 한 9월까지, 한 10월까지는 한 3,00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초중순에는 약간
불확실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오르면 좋겠지만 사실은 뭐 약간의 조정을 고점대에서 바로 돌파해도 좋고 아니면 약간의 여기서 한 2,700 중반까지 조정을 설사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서의 작은 조정 그리고 나서 2,800을 다시 돌파한다라면 저는 2,900 혹은 3,000포인트까지 상당히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뭐 7월 달, 8월 달 좀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가에서 코스피 밴드를 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실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최근 실적하면 이제 화장품이랑 네. 이제 음식료 이쪽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 사실은 저는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그러니까 최근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의 흐름을 본다면,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다 조정받았죠. 전력 인프라 네. 같이 큰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쪽이 실적은 당연히 좋을 거라 보고 있지만 네. 조금은 과도하게 올랐다라는 좀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 조정 나온 게 신재생 에너지도 조정이 나왔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뭐 원래부터 약간 실적이 안 좋았고 또 바이든이 선거에서 그러니까 그 토론회에서 졌다라는 인식 때문에 미국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건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수반되면서 사실은 지난 5월달, 6월달 거침없이 상승을 보여준 게 음식료하고 그 화장품인데 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좀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은 오히려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좀 현재와 같은 그러니까 현재처럼 강한 가격 조정은 아니지만 추가 기간 조정 가능성. 제가 이 얘기는 지난달에도 아마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6월달 한 달만 본다라면 뭐 상승 하락이 급등락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계속해서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6월 초까지는 올랐지만 그 이후에 보면 사실은 상승 하락이 반복이 되면 사실 제자리 혹은 약간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7월 달에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음식료 업종군들도 오늘 좀 조정이 나오면서 약간 추세가 좀 이탈했다는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네. 다만 전력 인프라 쪽은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6월 달에도 횡보한 게 많았는데 지난주에 이제 뭐 일부 재룡전기라든지 뭐 재룡산업 몇몇 기업이 좀 급등해서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 쪽은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뭐 일진전기라든지 현대일렉트릭 뭐 이런 기업들은 좀 분할로 매수 대응도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은 뭐 저점이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월초 흐름을 좀 확인하면서 접근한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섹터들이 좀 바닥 다지었는지 저점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 짧게 네. 하반기 포트폴리오 주식과 현금 비중 조절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하반기, 그러니까 뭐 지금도 하반기긴 한데 네네. 사실은 전 7월 한 중순까지는 네. 좀 현금하고 주식을 한 5대 5까지는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네. 7월 중순 이후부터는 주식 비중 점점 높여갈 필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네. 8월 초 넘어가게 된다라면 주식 비중을 한 80%에서 90%까지는 높여놓고 그러면서 이제 8월 중순, 9월 달을 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엔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일단 저는 FOMC, 7월 FOMC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전후로 해서 좀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되었든 자동차가 되었든 조선, 특히 이제 바이오 같은 거 금리 인하가 확인된다라면 바이오주가 힘을 낼 수 있거든요. 오늘도 바이오주가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못 샀던 기업들이 조정이 나온다. 7월 중에 그러면 좀 모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섹터 빠르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뭐 반도체, 네. 자동차, 조선, 바이오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관심 종목은요? 다음 주 저는 일단은 삼성중공업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신조선가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좀 하고 있습니다. 187.24를 기록을 했는데 역대 최대치가 191.24인가 그래요. 그래서 올해 최대치 갱신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수주 잔고가 넉넉히 쌓여 있는 상황에서 저가 수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저가 수주를 하지 않으려면 수주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LNG선
그리고 뭐 컨테이너선 계속해서 좋은 수주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캐나다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 건조를 최종 확정을 지었는데 LNG 시장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천연가스가 담당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 부유식 재기화 시장이 좀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삼성중공업이 충분히 한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그 뭐라 그럴까요? 러시아 쪽 소송 이슈는 이미 좀 주가에 좀 선반영되었고 오히려 이제 제가 보기엔 소송에서 그렇게 불리하진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 이게 이미 4년 전부터 이끌어왔던 거라서 이것보다는 오히려 2분기 실적 그리고 원화 약세에 따른 환차익 이런 거를 감안한다라면 지금 가격대가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6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11,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중공업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하반기 투자 전략 상세하게 잡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